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유 교수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유행이죠. 모든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빼면 어떤 세미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소위 4차 산업혁명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저는 학생들한테 4차 산업혁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슬픔이죠. 그죠? 징용 가신 할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고 정말 굴종과 치욕의 근대사를 맞이한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 1차 산업혁명이 물결에 밀려올 때 일본은 화혼양제라는 화두 아래 일본의 혼은 지키되 1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자,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 그랬는데, 우리는 위정척사, 성리학으로 나라를 지키자 1차 산업혁명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본처럼 1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아픈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정말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앞서서 얘기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는 우리 창조경제연구센터하고 이민아 이사장님께 제가 늘 감사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더 유행해야 된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은 사람이 일으켜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따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평생 산업혁명, 경제성장을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영국 정부가 일으킨 거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지절로 일어난 게 결코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으킬 때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으키는 주역은 누구냐? 정부입니다. 정부.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정부혁신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왜 정부혁신을 얘기하지? 아마 제목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인가 몰락인가?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재빨리 혁신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혁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선진국으로 가고 프랑스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영국을 앞서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선언. 제가 젊었을 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저 한마디를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얼마나 훌륭한 사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념하에 만든 공산주의가 세계의 반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산당이 다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한두 나라를 빼고는. 그런데 결국 이 훌륭한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가 몰락합니다. 왜?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구의 1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올 때 일본은 재빨리 화혼양제라는 화두하에 1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그 위정척사, 주작으로 나라를 짓자. 그래서 갑신정변이 실패합니다. 일본은 1차 산업혁명에 편승했고 우리는 1차 산업혁명에 실패해서 몰락했던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선진국들의 싸움 사이에서 거저 독립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얻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됐지만은 우리가 재정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 미국의 원조 물자로 살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반 이상 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경제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성장에 성공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죠.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사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성공한 경제의 아주 모범 사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인데 이게 그대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제2차 글로벌 맥켄지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한강의 기적이 멈춰버렸다. 북핵보다도 경제가 더 위기다. 지금 수소탄 나와서 북핵도 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의 얘기죠. 근데 한국 경제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뜨거워 그러고 튀어나와서 사는데 찬물에 넣어놓고 끓이니까 익어서 죽는 줄도 모르네. 이거는 한국 경제에 대한 조롱이고 비하입니다. 이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무려 4년 전 2013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지도자들이 결국 오늘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공직사회를 그 비난의 대상으로 많이 잡고 있죠. 그럼 공직사회는 왜 부실해졌냐? 70년대, 80년대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젊은이가 야, 나는 민간 섹터로 가지 말고 공공 섹터로 가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서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엘리트 관료가 됐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도 선진국의 어떤 석학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엘리트 관료의 기여를 빼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지식 기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같이 고시에 합격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 철밥통 이렇게 비난받고 있어요. 응?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이유가 뭐냐면 왜 엘리트 관료가 철밥통으로 변했냐? 이게 시대 환경은 변해버렸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으니까 공직사회만은 변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시대가 변했는데 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그런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동굴아파 역사를 잘 안 가르쳐서 그런데 러시아하고 유럽에서 자웅을 결하던 대제국이 폴란드 제국이고 폴란드는 모스크바를 한때 점령해가지고 아주 통치하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폴란드의 힘이 뭐냐면 윙드 후사르, 그래서 이런 날개를 달고 다니는 기병인데 이 윙드 후사르는 몽골 제국 징기스칸의 만구다이 기병 이래 가장 강력한 기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을 가지고 이 유럽 전체를 지켰죠. 오스만 터키의 침입으로부터. 그래서 폴란드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까지 등극하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들어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기갑사단을 만드는데 폴란드는 기갑사단을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든 건 아니지만 예산을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얘기를 짧게 하면 독일 기갑사단한테 전멸당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맹하던 유럽 대륙을 제패하던 이 무적의 기병 후사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맹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그 기갑사단의 시대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갑사단 앞에서는 이 용맹한 후사르도 결국은 돈키호테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이 따라 변해야 됩니다. 제도가 따라 변해야 사람이 따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시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공직사회 때문인데 결국은 공무원도 국민도 다 피해자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은 국가와 민족의 희망인데 4차 산업혁명은 엘리트 공무원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공무원을 다시 살려내는 그 방법만이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는 있지만 정책은 없다. 정치인들이 얘기해요.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자. 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책의 가장 기본 골격은 직무군 직무별 제도,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를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Y형 경력개발제도, 조정실장제도, 이모작제도, 세 가지 제도가 이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왜 그렇게 돼야 되냐? 1, 2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산업사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지식기반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엘리트 공직자가 제너럴리스트였습니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엘리트 공무원이 누구냐면 바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직무공 직무별 제도라는 게 뭐냐? 그림을 그려서 간단히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한 부처에 들어가면 그 부처에서 뼈를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의 DNA, 유전자가 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나는 기획재정부다, 나는 국방부다 이렇게 정해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법무 일도 하다가 재무 일도 하다가 규제 업무도 하다가 지능 업무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5만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유사한 직무를 묶어서 군과 직무열을 만든 다음에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가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를 벗어나서 유사한 직무 사이에 승진과 전보가 일어나야 된다. 이걸로 우리나라의 산업시대,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엘리트 관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엘리트 관료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직무군은 또 조금 더 잘게 쪼개면 직무렬이라는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배치를 해보면 일반 행정은 부처마다 똑같지만 다른 직무군은 부처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이 숫자가 일정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처마다 공직자의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직무상으로. 근데 사실 그저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공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 그 안에서 동질성이 컸지만은 지금은 IT 그룹 그러면 대학을 막론하고 IT를 하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또 바이오 하는 사람은 의대 바이오든 공대 바이오든 뭐 수의대 바이오든 다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것이 규제를 완화하고 적정 규제를 만드는 일이다. 아까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아주 구구절절히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숫자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규제 그걸 어떻게 완화하냐 이렇게 완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규제 완화가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불공단의 전보선대를 뽑아라 쫙 뽑고 나서 아주 인기가 막 급상승했습니다. 야, 훌륭하다. 대통령께서 저런 규제를 없애주시니까. 근데 그 후로 대불공단의 전봇대 뽑아서 된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끝장 토론을 하셔가지고 푸드트럭 이거 하셨는데 이것도 그 후로 뭐 몇백 개 허가는 났대는데 3분의 1이 놀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 봤습니다. 이 둘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전보선대를 뽑고 대통령이 푸드트럭을 개조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수천 명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두 분을 제가 뭐 이렇게 좀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198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 동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석학들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그 유능한 관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규제를 협파해서 16만 6,600건을 등록했다는데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규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규제 문제 규제개혁위원회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해결했다 그래요? 전 그런 분을 한 분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면 보수적인 선생님은 야, 어디 가면 다친다. 여기 있어. 꼼짝 말고 여기 있어. 그럼 애들이 에이,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 걸 소풍 괜히 왔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 과잉 규제입니다. 과잉 규제. 근데 실제로 과잉 규제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라이도 개인정보 유출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뭐 때문이냐? 과잉 규제 때문에. 과잉 규제 나쁜 거죠. 그러면 어떤 유치원 선생님은 가서 네 마음대로 놀아라. 한 놈은 뱀한테 물리고 벌한테 쏘이고 자빠지고 깨지고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이게 뭐냐? 과소규제죠. 이 과소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월호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잉도 하지 마. 과소도 하지 마. 규제 건수는 수만 건 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 이게 다 뭐냐 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문성이 있었으면 과잉 규제도 과소 규제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이 규제를 만들어 놓고 또 규제를 관리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될 공직자가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4차 산업혁명은 꼭 실패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 좋은 규제를 하나 협파했어. 내일 또 생깁니다. 내일 협파했어. 모레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야, 여기 위험한 데니까 가지 마. 여기서 너희 신나게 놀아라. 그럼 애들도 행복하고 잘 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런 적정 규제와 규제 개혁은 유치원 선생님이 소풍 가는 지역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성공은 뭐냐? 대한민국의 규제를 만들고 국민의 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직자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놔두고 규제를 협파하겠다? 안 됩니다. 왜? 자꾸 만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만드는 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직자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과잉 규제를 하거나 과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직자가 부처를 넘나들면서 승진과 전보가 유사 직무 안에서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지 않을. 여러분 다른 공청회 가보세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나오셔서 첫 마디가 내가 이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딴 데 가시고 또 세 분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공직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토환경직무군, 그럼 평생 부처를 넘나들면서 국토와 환경만 하시면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굉장히 우수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회복지직무군이다 라고 정해지는 순간 이 사람이 책도 보고 세미나도 보고 공부해가지고 전문가 다 돼버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공직자가 전문가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전문가 되면 그 사람은 너 이거 잘하니까 요 일만 계속 할래? 그 사람은 승진 못합니다. 승진하려고 그러면 너는 한 군데 오래 있어가지고 넓은 시야가 없어서 승진이 안 된다. 그 승진에서 누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자가 승진 못할 바에는 뭐하러 공직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직무군 제도를 쓰면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야별로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클라우드의 최고 전문가가 어디 있어야 되냐? 민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공직사회의 공무원이 최고 전문가라 해야 돼요. 그분이 해결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럼 민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죠. 근데 공직사회는 전문성이 하나도 없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써주는 거 읽고 낮은 사람은 산하 연구기관한테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읽고 이런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부처 간의 칸막이.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세미나를 주재하면 4차 산업혁명이 잘한대요. 왜?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그 일이 미래창조부, 그 다음에 뭐 산업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서로 타협이 안 돼. 그 밑에 기관은 그 부처에 줄을 서 있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될 수가 없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서로 초연결의 사회. 그죠? 초연결이 아니라 우리는 초분리의 사회가 돼 있는 거예요. 부처별로 완전히 벽을 쓰고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 간의 칸막이가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 간의 칸막이가 제거될 수밖에 없죠. 선임자하고 후임자 사이에 형님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서로 연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도 양보하고 승진해서 그 자리로 갈 거고 그럼 부처 간의 칸막이가 없어지지 말라 그래도 지절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관폐하의 소멸. 저 관폐하라는 단어 참 나쁜 말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정부인데 피하는 마피아, 국민의 피를 빠는 아주 이런 단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부처에서 평생 근무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 되면 그 다음에 퇴직하고 자기 전문성이 완전히 못 쓰게 될 때까지 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는 일할 기회가 없어요. 관폐화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전문가한테 일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월이 몇 년 흘러가지고 그 사람 알던 지식이 노후화돼서 못 쓰게 되면 그 일 해도 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가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지고 있는 노하우의 수명도 짧습니다. 몇 년 지나면 그 전의 상식은 다 무효돼 버려요. 옛날 거 돼 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부터 약 10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뒷부분은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관료와 정책관료를 나눠서 이 보완하게 하자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각 부처를 장악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조정실장을 두고 각 조정실장이 직무군에 대한 정책조정권과 인사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이게 진정한 책임총리제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 책임총리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부처 몇 개씩 나눠서 하려고 그러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처 몇 개씩 나누려면 몇 개 부처의 대통령, 몇 개 부처의 대통령 따로 뽑아야지. 왜 하나 다 뽑아놓고 무책임하게 일부를 딴 사람한테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책임총리제는 책임총리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책임 대통령제죠. 책임 안 지고 일부를 총리한테 다 맡겨버리겠다. 어떻게 책임총리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매트릭스 시스템처럼 되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서로 매트릭스처럼 얽혀가지고 서로 잘 조화가 되듯이 진짜 책임 총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저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 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모방경제 시대에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세계에서 제일 잘해가지고 지금 중진국까지 올라왔는데, 이 이상은 세상에 저런 거 한 나라 따라 해가지고는 중간 이상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승리자가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해야 됩니다.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4만 평방킬로미터짜리 한반도의 5.5분의 1짜리 조그만 네덜란드가 세계 패권국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상업혁명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국토 24만 평방킬로미터 되는 영국이 1차 산업혁명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서 세계 최고 국가가 됐어요. 그때도 세상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세계에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야지 남미 한 걸 해가지고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효라는 사람이 아무도 안 해본 거 하자. 그거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해본다면. 그런데 이 방법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뭐냐? 지구상에 있는 조직 중에 가장 효율적인 공조직이 뭐냐 하면 군대입니다. 미군입니다. 특히.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쭉 꺾이면서 조직을 계속 개선해왔어요. 그래서 미군 조직을 우리가 가장 흉내를 많이 낸 우리 공군 조직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각 비행단, 군수사령부 같은 게 있고 인사참모와 군수참모, 시설 이게 또 횡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1사단, 2사단, 3사단이 있는데 공병은 공병끼리 교류를 하고 승진하고 포병은 포병끼리 하고 하는 걸로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잘 테스트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공조직의 형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에 뭐 교육제도도 아주 바꿔가지고 인류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최소 변화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조직 개혁. 지금 또 새 정부 들어오니까 모든 대학교 행정대학원마다 새로운 정부 조직 체계 짜고 있습니다. 뺐다 붙였다 대부처주의 소부처주의 수십 번 반복했는데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처는 그대로 두고 하드웨어는 두고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부 조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하는 게 최소 변화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거고, 또 당장 시행하고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마 이거 준비단 만들어서 3개월 준비하면 시행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완전 시행하고 대통령 임기 5년 이내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제가 이 PPT를 만들 때는 한 70분 내지 80분 발표하려고 만들었는데 여기 30분밖에 시간을 안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 말씀드리고 일부는 그 자료로 대체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왜? 큰 부처하고 작은 부처하고 합치면 작은 부처 사람들은 거기서 승진을 못합니다. 다 외청으로 밀려나거나 쫓겨나옵니다. 개인 신상에 피해가 오면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저항하는 그룹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조직 개편을 아무리 해도 아무도 피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필요가 없어진다. 혹시 제가 지금 빨리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기회를 잡아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때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를 쓴 심정으로 내가 써보겠다. 이렇게 이제 서문에 썼다가 내가 정약용 선생님의 명성을 도용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서문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자를 변화시켜라.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몇 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4개의 제도를 가지고 지금 공무원 사회의 그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을 각각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하면 해결이 된다.
또 관피아 문제도 이렇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군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 부처 간의 칸막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컨트롤 타워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내무부 재난관리국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후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태풍 매미가 오고 지하철 참사가 나가지고 소방반대체는 다시 설립했는데 2009년에 안전행정부와 업무 분담했습니다. 또 할 일이 없어서 한참 쉬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려면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총리실에 뭐 이런 것도 방법이 없다. 이거 아마 자료 보시면 대강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실 인사 문제도 해결되는데 부처마다 유사한 직무가 부처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분명한데 장관이 보면 누구를 승진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무공 얘기를 들으면 충무공 밑에서 목숨을 버리고 싸운 장군들 그리고 목숨을 버리고 정말 산화한 분들은 공신록에 이름이 못 올라갔는데 선조 말고삐 잡고 피난 댕기던 사람은 1등 공신으로 다 올라갔다는 사실.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에서 승진 1호 누군지 아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아니 산업부에서 환경부에서 왜 총무 일하던 사람이 승진 1호예요? 산업부에서는 산업하던 사람이 승진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하던 사람이 승진을 해야지.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정실장이 옆에서 횡적으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어느 부처의 IT는 누가 제일 잘하는지 어느 부처의 환경은 누가 제일 잘하는지 금방 다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실 좋은 교육과 보직 경로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적소에 배치된 인물은 도대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그럴 수도 없어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말씀드리고 내 얘기를 끝맺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전술의 천재 나폴레옹이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나폴레옹은 진짜 천재다. 아무도 나폴레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근데 러시아에 가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전술가들이 뭐라냐. 나폴레옹은 사람한테 지지 않았다. 러시아한테 졌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나폴레옹은 추위, 하느님하고 싸워서 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황제가 몰락했습니다. 어서 워터루 전투에서. 그 워터루 전투는 전쟁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전투. 나폴레옹도 왜 졌는지 본인이 내가 왜 졌지? 그랬다는 겁니다. 유배 중에도 워터루 전투를 복귀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나폴레옹이 지시는 제바로 했는데 장군들이 명령을 제바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누구냐? 바로 그 장군이 그러니까 이 워터루의 승리자는 아서 웰링턴과 게르하르트 폰 블리허죠. 근데 사가들이 뭐라고 썼냐? 황제의 심장을 찌른 칼은 이 적군의 예리한 칼이 아니라 바로 부하의 무딘 칼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부하 정작 황제를 몰락시킨 건 이 적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바로 이 미셸 레라는 장군하고 그 다음에 엠마누엘 드 그루시 이 장군입니다. 나폴레옹이 웰링턴 장군의 진지를 딱 가서 시찰을 했어요. 보니까 야, 저 애송이가 저것도 진지라고 구축해놨나.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을 그 암호명을 아침 산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거 아침에 산보하고 오면 되는 거야. 이건 싸움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 나폴레옹이 미셸 레라는 장군을 자기 위에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왜 임명했냐? 평소에 미셀레 저놈은 10,000명 이상의 군사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후퇴할 때 코사크 기병대의 그 뒤에 습격을 몸으로 막은 아주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셀레한테 영광을 주려고 총사령관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미셀레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죠.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폴레옹이 마지막으로 황제의 근위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웰링턴 장군의 진지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옆에서 프러시아 군대 35,000명이 측면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프러시아 군대가 오기 전에 엠마누엘 그루시를 보내서 프러시아 군대를 막아라. 근데 이것도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장군 2명 때문에 나폴레옹이 망한 겁니다. 실제로 누구를 썼어야 되느냐? 무패 기병대장 조아생 미라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조아생 미라가 나폴레옹의 매제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인데 이게 나폴리 왕으로 있으면서 나폴레옹이 엘바성으로 귀양 갔을 때 약간의 충성심을 의심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라가 제가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왔는데 나폴레옹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충직한 장군들이 나폴레옹을 몰락시켰다. 이 두 사람도 뭘 할지는 알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일본력은 상실하고 공직사회는 난국이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지는 다 압니다. 국가를 개조하고 인사를 혁신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치는 있고 정책은 없는데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직무군 제도라는 정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우연히 쓴 게 아니라 제가 평생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해서 쓴 시리즈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은 저 빨간 책 이코노믹 그로우스라는 데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 국부의 조건은 유럽 역사책이고 요게 요번에 나온 그 패권의 역사 시크릿 오브 헤지모니 그래서 네덜란드부터 미국까지 패권의 이동을 쓴 책이고 요거는 아직 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리즈가 한 4-5개 되는데 그중에 요게 산업혁명의 역사에 관한 시리즈입니다. 요걸 강연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요게 4차 산업혁명 시리즈 또 하나입니다. 요거는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요게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그 꿈과 상식을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라 세계 석학들한테 인정받은 책 출간을 통해서 평생 연구한 내용을 짧게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터럭만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심서 이 책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책들이 빨리 빛을 봤던들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 대통령께서 미셀레 같은 사람을 데려다 쓰느냐 조하생 미라 같은 장군을 데려다 쓰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30분에 맞춰서 말씀드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쳐다보면 서로 다 이해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